네, 오늘은 여자 성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욕 많은 여자 특징, 성욕 많은 여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똑똑한 여자가 개방적인가, 그리고 성욕 많은 여자 나이, 마지막으로 여자의 성욕을 자극시키는 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성욕 많은 여자 특징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어깨가 넓은 여자는 성욕이 많습니다. 이건 시미켄 형님도 인정한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성욕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여자도 어깨가 발달을 해요. 이 어깨가 넓은 여자들 대부분이 성욕이 높은 거죠. 여자들이 성에 보수적인 이유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가장 커요. 우리가 여자친구랑 진도를 나가려고 해도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그런 두려움이 적습니다. 남성 호르몬 자체가 불안을 덜 느끼게 하거든요. 남자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전 여자친구 중에 성욕이 많았던 여자를 떠올려보면 어깨가 넓었을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좀 남자 같거나. 저도 생각해보면은 얘는 성욕이 높다 하는 여자들 10명 중에 8명은 육덕진 느낌이거나 몸은 말랐는데 어깨만 넓거나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문이 야식구리하게 난 저 여자는 좀 쉽다 이렇게 소문이 난 여자들 보면은 목소리가 좀 저음해 걸걸하고 성격도 좀 화이팅 넘치고 그러죠. 남성 호르몬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술을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는 거랑 성욕은 별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술 좋아하는 여자들이 성욕까지 높고 개방적인 확률도 높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여자가 술자리뿐만 아니라 술자리 자체를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일 출근인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마셔요. 보통 걱정이 많고 자기절제가 되는 여자면 내일 일이 있으면 술을 안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빠꾸 없는 성질을 가진 여자들은 좋게 말하면 즉흥적이고 개방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제력이 없는 거죠. 그런 여자들은 남자랑 잠자리 하는 것 정도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제력도 없고요.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는 여자나 문신 있는 여자들도 개방적일 확률이 높죠. 건강이나 사회적 시선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니까요. 술 마시는 성향을 보면 이렇게 여자 성격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술 자체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술에 취하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좋아해요.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여자들은 당연히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스킨십도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뭐 술자리 좋아하면은 자연스럽게 남자랑 합석할 확률도 높고 잠자리를 갖게 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저는 술 먹고 인사불성되고 취해서 길거리에 늘어놓고 이런 여자는 여자친구로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제 경험상 진짜 제 여자친구였든 아니든 100% 사고를 칩니다. 술 먹고 막 남자 찾고 이래요. 다음은 여자 성욕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성욕이 많으면 쉬운 여자라는 오해입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성욕이 많으면 쉽다. 아닙니다. 성욕이랑 쉬운 거랑은 별개예요. 성욕이 많은 거는 말 그대로 자주 야한 생각이 든다. 자주 하고 싶다. 이런 거고 개방적이라는 거는 남자랑 잠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크게 없는 오픈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한 번 할 수 있지.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욕이 많아도 나는 첫 만남에는 안 해. 이러면서 스킨십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일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겨야 스킨십을 많이 하는 타입이죠. 반대로 그닥 성욕이 없고 그닥 잠자리 할 때 좋아하지도 않은데 개방적일 수는 있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하자고 해서 의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좋진 않은데 남자들이 하자고 하면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욕 많은 여자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 성욕 많은 여자는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 기가 셉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들은 기가 세요. 이런 여자들과 스킨십을 하려면 적어도 편한 사이는 돼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가 세서 찍어 누르진 못해도 기죽어서 찐따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여자들 앞에서 쫄기가 쉬워요. 두 번째로 성욕이 높은 여자들은 보통 남자 보는 눈이 깐깐합니다. 성격도 개방적이고 털털하고 노빠꾸다 보니까 이미 남자 경험이 많고 파트너가 있던 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존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만날 거 다 만나봐서 질리는 경지까지 오른 여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성욕이 많고 심지어 개방적인 여자, 즉 그냥 쉬운 여자도 좋은 밤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만 있으면 쉽게 스킨십을 허락해줄 여자가 세상에 많지만 여러분 앞에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는 사람은 다른 남자들도 다 알아채고 빨리 낚아채가기 때문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학벌이 좋은 여자일수록 개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개방적이려면 방어 기제가 적어야 돼요. 보통 여자들 보면 자꾸 남자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나를 쉽게 보는 거야? 이러려고 나 만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남자를 짜증나게 하죠. 이런 방어 기제가 적은 여자들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욕이 높고 들끓어도 자존감이 낮고 방어 기제가 높으면 스킨십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똑똑하고 성격에 모난 데 없는 여자들,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이 개방적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반대로 좀 무시당하는 거에 예민한 여자들이 보수적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무조건 똑똑하다고 개방적인 건 아니지만요.
여자는 언제 성욕이 많을까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남성 호르몬 많은 여자들 있죠. 보통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 말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20대 초반이 전성기입니다. 남자랑 비슷해요. 남자도 20대 초반이 전성기죠. 남성 호르몬이 많은 그런 여자들이 20대 후반쯤 돼서 대화를 해보면 아, 나 왜 이렇게 성욕이 줄었지? 이런 남자 같은 말을 합니다. 반면에 평범한 여자분들은 30대가 막 돼서 성욕이 끓어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20대 중후반에 연락했던 여자가 갑자기 30대 돼서 연락 오는 경우 엄청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알던 누나가 있었는데 집에 데려가서 거의 다 성공했었는데 제가 그때 서툴기도 해서 아무것도 못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끊겼죠. 근데 그 누나가 30대 초반이 되니까 연락이 와요.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근데 결국 만나서 제가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누나 그때는 뭐 그렇게 안 해주더니 왜 지금 와서 이러냐, 누나도 30대 돼서 성욕 오른 거냐 장난치니까 자기도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20대 중반 여자랑 잘 되고 있었는데 실패하면은 몇 년만 기다려보세요. 거짓말처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 두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로맨스를 느끼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자가 개방적이고 성욕이 많아도 로맨스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여자한테 꽁냥꽁냥한 기분은 느끼게, 그 순간만큼은 연애 느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아무리 개방적이고 성욕이 높아도 자기를 여자로 보고 소중하게 안 대해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여자의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파트너 비슷한 여자애가 있는데 얘도 그동안 10번은 넘게 만나서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술에 취하면은 막 먼저 보면은 뭐 오빠를 덮칠 거다 이러는데 술이 안 취한 맨정신인 상태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척을 하고 데이트를 안 하고 스킨십만 하려고 하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나를 되게 술집 여자처럼 대한다, 나를 쉽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지만 내로남불이 심하고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트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연애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여자랑 라면 먹고 갈래 하고 싶으면은 그날만은 사귀는 느낌을 주는 게 쉬워요. 아시겠죠? 두 번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성욕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남자는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이 딱 되면 성욕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포르노나 인스타그램 야한 사진들에 약한 거죠. 근데 여자는 분위기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안한 분위기, 아니면 남자가 사랑한다, 예쁘다 라는 말을 해줬을 때 성욕을 느낍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술을 좀 곁들이세요. 이 술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습니다. 여자인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성적인 얘기도 자주 해요. 자기가 어쩌다가 아는 오빠랑 잤다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열에 9은 술 먹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술이 문제다 이러죠. 여자랑 그런 문제를 만들고 싶으면 술을 마셔야 돼요. 분위기 만드는 법. 두 번째, 둘만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자친구랑 뽀뽀하려고 하면은 남들이 보면 어떡해 막 이러죠. 그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보는 데로 가야 돼요. 차 안도 좋고 코인 노래방 구석자리도 좋고 어디 건물 계단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각자의 집이죠. 모든 역사는 집에서 술 한잔 하다 갈까 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이제 제 여자 지인들도 보면은 술을 누구네 집에서 다 같이 먹다 그 오빠 빼고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술 그리고 둘만의 장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소중이랑 가깝기 때문에 도파민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성적으로 예민함을 느끼는 신경은 걸 느끼는 신경입니다. 여자가 스킨십을 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촉각적으로 예민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신체 부위가 예민한지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볼게요. 그냥 어디가 예민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금방 까먹지만 왜 예민한지 알게 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뿐더러 그 원리를 활용해서 제대로 스킨십할 수 있거든요. 일단 신경이 많은 부위입니다. 이거는 호문쿨루스라는 신경이 밀집된 비율로 사람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손에 신경이 가장 많아서 손이 제일 크고, 입술이랑 혀에도 신경이 많아서 크게 보이죠. 그래서 남녀끼리 제일 많이 하는 스킨십이 신경이 제일 많은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는 겁니다. 신경이 제일 많으니까 신경이 자극되고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손, 입술, 혀, 얼굴 이런 곳들입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가 얇은 부위도 예민한데요. 목이나 귀, 남자의 소중이도 피부가 얇아서 촉각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죠. 등 같은 경우에도 예민하게 느끼는 여자들이 많아요. 일단 등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예민하게 발달해 있다는 설도 있고, 척추 쪽이죠. 그래서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부근이라 성감대인 경우도 많아요. 또 쇄골 같은 경우도 심장과 가까워서 혈관이 많고 피부가 얇아서 예민합니다. 또 다음은 손목입니다. 손은 신경이 많지만 피부가 두꺼운 편이고 자주 이것저것 만지는 부위라 막 예민하다라고 느끼기가 힘든데, 손목 같은 경우에는 남이 만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는 것보다 손목을 가끔씩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민한 부위는 알겠고, 그래서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는 어디임?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는 앞에서 말했던 신경이 많고 피부가 얇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임?
우리 뇌에서 이 부분을 성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신체 부위도 중요하고 이따 말씀드릴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도 중요합니다. 먼저 목하고 귀입니다. 신경도 많이 분포돼 있고 피부도 얇아요. 근데 특히 목은 급소고 귀는 소리를 예민하게 듣는 곳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친밀감과 애정의 표시 그리고 뭔가 민감하게 해석하는 곳이라 이곳이 예민한 여자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낯선 사람이나 경계하는 사람에게 귀나 목을 가까이 하게 하거나 터치하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쪽도 피부가 얇고 부드럽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소중이랑 가깝기 때문에 도파민이 터져나옵니다. 이 도파민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기대감 호르몬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왠지 여기를 터치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엉덩이입니다. 일단 이곳은 피부가 두껍고 근육도 많고 신경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부위는 압력에 예민해요. 그게 무슨 말임? 여러분이 뭐 꽉 움켜잡는다든지 압력을 줘야 그때서야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리입니다. 다리도 신경들이 많이 없고 워낙 두꺼운 살이 많아서 예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다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여자친구의 다리를 쓱 훑는다고 했을 때 피부가 얇은 부위를 공략하면 됩니다. 우선 종아리 같이 피부도 두껍고 근육이 많은 부위는 피해야 됩니다. 우선 발바닥 그리고 발목 그리고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분 있죠. 그 다음으로 허벅지 안쪽까지가 예민한 부위입니다. 다리를 공략하려면 그런 부위를 공략하면 되겠네. 다음으로 예민하지 않은 부위는 어깨입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어깨 동무도 하고 하지만 근육이 위주가 되는 부위라 생각보다 어깨가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깨 근처에서는 쇄골이나 목, 어깨 뒤에 있는 견갑골 쪽, 쇄골 살짝 아래에 있는 윗가슴 쪽이 더 예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이다 하면 그곳을 은근슬쩍. 아, 네, 그렇죠. 앞에서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는 부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부드럽게 만지면 되는 거 아님?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우선 우리 몸에는 강한 터치를 예민하게 느끼는 신경이 있고 부드러운, 예를 들면 가볍게 터치하는 것 같이 간지러운 느낌 같은 걸 예민하게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성적으로 예민함을 느끼는 신경은 부드러운 걸 느끼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야겠죠. 스킨십에도 과학이 있네. 별거는 아니고 약간 전문용어로 쓰자면 성적인 감각과 관련된 신경 수용체에는 두 가지 수용체가 있어요. 마이스너 소체, 루피니 소체. 이 어려워서 하품하시기 전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스너 소체는 가벼운 터치나 부드러운 자극을 느끼는 곳이고 입술, 발바닥, 얼굴, 소중이, 귀, 목, 허벅지 안쪽, 손가락 끝 이런 곳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루피니 소체인데 느리지만 압력이 있는 터치에 반응하는 수용체입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소중이 주변 쪽입니다. 어떻게 자극함?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마이스너 소체, 즉 가벼운 터치, 빠른 자극에 예민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곳을 자극하는 법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리듬감 있게 스치듯이 터치를 하면 좋습니다. 리듬감 있게? 그게 뭐임? 반복적으로 스치면 좋다는 거예요. 한 번 가볍게 스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몇 분 동안 스쳐야 한다는 거죠. 1초 간격으로 부드럽게 터치했다가 살짝 뗐다가를 반복해도 되고 왕복하듯 터치를 해도 됩니다. 다음은 부드러운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손보다 더 부드러운 깃털이나 뭐 실크 같은 것들이죠. 또 특이하게 마이너스 소체가 많은 부위, 즉 귀, 목, 소중이, 허벅지 안쪽 같은 부위는 진동에도 예민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너무 19금이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다른 수용체는 어떻게 함? 루피니 소체는 지속적인 압박에 예민하다고 했죠. 그게 리듬감 있는 거랑 뭐가 다름? 마사지로 치면은 리듬감 있는 거는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왔다 갔다 살짝 터치하는 거면은 루피니 소체는 지압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꾹 누르는 겁니다. 엉덩이 같이 피부가 두껍고 신경이 많지 않은 곳은 압력이 예민하다고 했죠. 이런 곳은 줬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그시 몇십 초 동안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바닥도 사실 꽤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스치는 걸로는 자극이 잘 안 오죠. 그래서 꼭 잡고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에서도 그렇고 손을 꼭 잡는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루피니 수용체의 원리 때문이죠. 님이 꽈임. 정리하자면 피부가 두꺼운 곳은 지속적으로 몇십 초 이상 압력을 가하는 게 좋고 부드럽게 터치해야 하고 피부가 얇은 부위들은 대부분 반복적으로 리듬감 있게 쓰다듬듯이 스치듯이 터치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한두 번만 만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느리게 해야 합니다. 왜 느리게 해야 함? 이 센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부 중에 얇고 부드러운 곳을 아무거나 만져보면은 그냥 빠르게 마찰을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터치를 할 때 확 느낌이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에서 예민한 부위를 알려드렸는데 여자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다음은 여자가 스킨십을 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촉각적으로 예민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함?
결국 오감 중에 촉각이 1순위가 되도록 하면 되는데 나머지 감각들이 방해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바로 스킨십하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남녀가 로맨틱해지려면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죠? 조용하고 은은하게 음악이 나오고 조명도 분위기 있게 어둡고 소파 같은데 몸을 기대고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분위기가 바로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촉각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우선 시각적으로 너무 밝으면 안 됩니다.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시끄러워도 안 돼요. 커플들이 처음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가면은 괜히 TV 틀거나 음악 트는 게 아니에요. 너무 조용한 곳도 지나친 긴장감을 유발하거든요. 여자가 스킨십하기 좋은 분위기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걱정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자는 애초에 남자보다 걱정이 많고 보수적인데 스킨십에 있어서 특히 걱정이 많아요. 걱정을 처리하는 건 보통 펜도체라는 뇌 부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스킨십과 아예 관련이 없는 걱정이 하나만 들어도 몸이 긴장이 돼서 모든 걱정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가스불 켜고 왔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어도 평소보다 여러분과의 스킨십에도 더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중에 걱정거리, 화날거리, 불안할거리를 만들면 스킨십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또 대화 주제도 중요합니다. 누굴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몇몇 남자들이 공포영화를 보러 가면 여자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남자의 손을 잡고 막 이러니까 스킨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괜히 걱정만 키우는 꼴이 되니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거나 너무 덥고 불편한 곳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은 성욕 이전에 두려움을 피하고 안정을 되찾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끼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자의 걱정거리가 없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람들 술 마시면 스킨십 많이 하던데. 그건 이성이 마비되면서 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또 술을 마시면 친밀감과 관련되는 옥시토신도 분비됩니다. 술 먹으면 괜히 친해지고 그러죠. 또 이성이 마비되면서 걱정도 줄어들고 도파민도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킨십뿐만 아니라 위험한 짓도 많이 하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 어떡함? 술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원리만 똑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사람을 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죠. 과감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낯선 환경에 가면 됩니다.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에 가면 뭔가 한국에서 억제되어 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에요. 장소도 바뀌고 한국 사람도 없고 잠깐 있다 갈 거니까 내 안에 있던 규칙, 규범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외국만 나가면은 한국보다 더 개방적이게 됩니다. 스킨십하러 외국까지 가야 함. 외국에 가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비슷한 효과만 주면 돼요.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야경을 보러 간다든지 산길 같은 곳 있죠. 평소랑 다른 낯선 공간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들로 가면은 스킨십에 있어서 더 과감해집니다. 다음은 술의 효과 중에 친밀감을 올려주는 방법인데 아까 말했던 친밀감과 관련된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살에 맞댈 때 분비되는데 그래서 내가 마사지를 잘한다고 하면서 여자의 어깨나 손 같은 거를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또 데이트 코스를 아예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는 곳을 가면 좋습니다. 어디를 가야 함? 강아지 카페 같은 데 가면 좋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처음 보는 강아지들이 먼저 꼬리 흔들면서 다가오고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 썸녀랑 손을 잡고 싶다 하면은 그런 공간에서 처음 시도하면 성공률이 높겠죠. 옥시토신도 많이 분비되고 강아지랑 스킨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스킨십 자체에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키려면 도파민을 자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든 쇼츠를 보든 안 보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보게끔 중독시키는 게 바로 도파민이거든요. 여자의 도파민을 나오게 하면 성공입니다. 어떻게 나오게 함? 도파민은 예측이 안 될 때 나와요. 슈트도 다음엔 뭐 나오려나 하면서 보고 게임도 이거 깨면 어떻게 되려나 하는 재미로 하게 되죠. 도박처럼 성공할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킨십도 예측이 안 되게 해야 여자 뇌에서 도파민이 마구 분비됩니다. 만질 줄 알았는데 안 만진다. 안 만질 줄 알았는데 만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눈으로 안 보이는 부위를 터치해서 예측이 안 되게 하거나 뭐 눈을 가리든 불을 끄든 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도 예측 못하게 하면서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방법인데 여자의 선입견을 부셔야 돼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스킨십 1단계를 허락하면 어떻게든 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2단계, 3단계 불도저처럼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 경험이 좀 있는 여자들에겐 다 예측이 가능한 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남자처럼 하면은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 진도를 나가다가 마는 겁니다. 키스를 하더라도 보통 남자들처럼 막 침 바닥에 다 흘릴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5초만 하다가 말든지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여러분이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그 성욕은 채울 수 없게 되고 여러분이 성욕을 자제할 수 있게 되어야 그 성욕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자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남자랑 언제든 스킨십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순간 여자한테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요. 여자가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하면서 남자가 먼저 자제하면서 불확실성을 줘
것도 좋고요. 하다가 많은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미완성된 것에 미치기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보다가 중요한 순간에 끊으면 미쳐버리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한 팁이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단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같이 여러분이 먼저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면 좋아요. 도파민 시스템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구에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유부남들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보면 결국 금지된 쾌락이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남자들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서 미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게 해줬을 때 극한의 성취감을 얻는 겁니다. 여자가 개방적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자랑 대화를 할 필요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인스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방적인 여자 인스타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인스타만 잘 봐도 여자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쉬울지 알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 거임? 왜냐하면 여자들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고 본인의 성격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중심의 SNS는 카톡같이 친목도모를 하는 용도랑 달리 남들 일상 구경이나 나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죠. 즉 애초에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스타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도파민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고, 그 여자는 개방적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임? 개방적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남자든 새로운 자극이든 뭐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도파민을 많이 추구할수록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흥미로워 보이는 경험 등을 얻고 하려는 성격이 됩니다. 사진 자주 올리면 개방적인 거임. 네, 그렇긴 한데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보면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저리 맨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면 개방적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개방적인 여자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진짜 막 사람 좋고 인류애가 넘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사람 또는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인스타 중독인 여자들은 주로 관심을 원하는 외향성 인간이에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들보다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지나칠 정도로 사진이나 스토리를 자주 올린다 싶으면은 사람들의 좋아요나 DM을 받고 싶은 약간 관심 결핍 상태인 거예요. 그런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못 받으면 불안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여자들이 주로 한 남자친구랑 오래 못 만난다든지, 남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남자들한테 어장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심을 계속 갈구하기 때문이죠. 또 개방적인 여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취미가 자주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여자의 인스타 피드를 보면 쉬운데,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취미가 계속 바뀌겠죠. 몇 달 전에 테니스 치는 사진을 올렸다가 지금은 클라이밍 하는 사진을 올린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개방적인 여자들은 유행하는 거는 다 하려고 합니다. 유행 따라가는 거랑 개방적인 거랑 무슨 상관임?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개방적인 여자들의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인정을 바라는 유형이라고 했죠. 이런 여자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심리를 알아야 돼요. 유행을 따라가는 여자들은 대부분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심리임? 이제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유행 따라가고 있는데 어때?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욕구인 거죠. 왕따 당하기 싫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를 여러 개 다는 여자들, 당연히 대부분 개방적입니다. 또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인 거고, 드라마를 보고 나서 오늘 이거 본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자꾸 공감을 하고 싶어 한다면 개방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게임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죠. 특히 롤, 오버워치, 서든 같은 경쟁 게임은 거의 다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시간 나면은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카페 가서 수다 떨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하지 게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게임이랑 개방적인 여자랑 뭔 상관일까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게임하는 스트리머나 BJ들 중에 여자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 여성스럽다기보다는 대부분 털털하거나 욕도 좀 잘하고 좀 성격이 중성적인 그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보통의 여자들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의 여자들은 경쟁을 안 좋아해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자는 사람과 잘 지내거나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남자들처럼 우두머리가 되려고 막 경쟁을 하거나 공격적일 필요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과 경쟁해서 우위에 서야 번식이나 생존 확률이 높아졌고 사냥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있는 경쟁적인 요소들을 좋아하게끔 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는 평균 여자들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고 도파민이 많은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랑 뭔 상관?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성욕도 많아지고 경쟁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자신감도 높아지고 감성적인 성격도 평균적인 여자들보다 없어져서 우리가 봤을 때 쿨하고 털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게임 BJ들은 직설적이고 재밌고 시청자들이 뭐라 해도 멘탈이 강한 거죠. 당연히 일반적인 여자보다는 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개방적인 여자의 말투를 알아보겠습니다. 19금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 이런 뻔한 거 말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걸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개방적인 여자들은 강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조 표현이 뭐임? 예를 들면 진짜 대박이라니까 이거 들어봐봐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게끔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큰 리액션을 얻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자주 써요. 예를 들면 진짜로 제일 처음 봤다니까 역대급이야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과장은 뭐 웃기기 위해서든 주목을 받기 위해서든 결국은 남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크거나 제스처가 과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남들의 주목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개방적인 여자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목이 쉬어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선 시끄러운 술자리에 자주 가면서 애초에 말을 크게 해야 하는 환경에 자주 가고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서 내 얘기 들어봐봐 잠깐만 팩트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를 잘라먹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야 되거든요. 개방적인 여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파민을 얻는 유형이 많다고 했죠. 그 중에 많은 여자들이 자랑하는 거를 좋아해요. 나 진짜 대단해 같은 자랑 말고도 은근히 돌려서 쓰는 자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나 같은 사람 없다 라면서 승색을 낸다든가 또는 내가 좀 특이해서 그래 같은 말들이죠. 그게 왜 자랑임? 이렇게 특이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을 특별한 4차원적인 엉뚱한 예술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도 자기 과시의 하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는 인정 욕구가 심한 개방적인 여자들은 남의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 얘기를 하려고 상대방의 말을 낚아채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제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자기도 봤다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중심으로 대화를 이끄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게 뭐임? 너도 알지? 너도 그렇지? 내 말이 맞지? 너도 봤으면 인정했을걸? 그거 좀 괜찮지 않아? 이런 말투들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부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파르게 여자, 일명 술집 여자가 제일 많은 MBTI는 뭘까요? 제 친구가 술집 여자들은 다 개방적인 거냐, 막상 그런 쪽이라는 여자들이 오히려 친해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석해준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듣더니 맞다 하면서 되게 감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면은 개방적인 여자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여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금방 올라갈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유흥주점 같은 데를 많이 간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술집 여자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게 ISTP라는 거예요. MBTI가 16가지 유형이죠. 그래서 하나의 MBTI 확률이 대략적으로 10%가 안 되는 건데 다들 말하는 게 체감상 적어도 30% 많으면 50%는 ISTP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리머나 BJ 중에 좀 노출이 있는 방송을 하는 여자들 중에서도 ISTP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술집 여자라고 하면은 처음 본 남자한테 술 따라주고 애인처럼 애교 부리고 어떤 곳은 어느 정도 이상의 스킨십까지 하죠. 그러면 언뜻 보기에 개방적인 사람들이어야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술집 여자라면 당연히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ISTP는 개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성격이길래 그럼? ISTP는 친구 같은 것도 잘 안 만들고 독립적인 걸로 유명합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말 많이 안 하고 독립적이고 누가 친해지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에요. 말 그대로 고양이 같은 성격이죠. 근데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실용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임? 누가 장황하고 막 철학적인 얘기나 꿈, 예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게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바로 ISTP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남성 호르몬이 보통 여자보다는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 도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라면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좀 그래 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것이어도 가벼워 보여도 돈 되는데 뭐 라는 쿨한 마인드로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는 것들 사회적인 평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든 뭐든 개방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뿐이지 개방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다음은 이런 개방적인 여자가 궁금해하는 그리고 나를 매력있게 느끼는 카톡 스킬을 알아볼게요. 이 방법은 개방적인 여자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흥미를 끄는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자분들도 굉장히 재밌어하는 대화법입니다. 먼저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여자랑 카톡할 때는 논리 구조형이 아니라 마인드맵 형식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 구조고 이런 게 마인드맵입니다. 개방적인 여자들의 사고 구조는 A, B, C, D, E 이렇게 직선으로 쭉 흐르는 게 아니라 A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B 갔다가 F 갔다가 하는 마치 연기가 퍼지는 듯한 확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했다 저
저 얘기했다 하는 거고요. 보통 남자들은 정보 전달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해? 언제 자? 밥 먹었어? 날씨 좋다. 이런 대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정보 전달용 카톡만 하면은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겠죠. 여기다가 논리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해? 아, 밥 먹는구나. 뭐 먹어? 맛있어? 다 먹고는 뭐해? 이런 식으로 앞에 정보랑 연관성을 지어서 억지로 맥락에 맞추려고 쓸데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정보들 알아도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카톡을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더 카톡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만날 이유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인드맵 형식으로 한다는 거 말이죠. 특히 여자가 대화 주제를 휙휙 바꿀 때 보통 남자들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아, 예상대로 마인드맵처럼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지라는 여자애가 사랑니를 빼고 왔다고 하면은 뭐라고 보내면 좋을까요? 3초만 생각해보세요. 자, 보통 남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정보를 물어보겠죠. 많이 아파? 어땠어? 잘 다녀왔어?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걱정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공감하는 착한 남자가 돼야지 하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많이 아프지? 유유. 몸 좀 괜찮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보통 남자들은 정보 물어보기, 걱정해주기를 합니다. 사실 전 국민이 다 하는 방식이죠. 둘 다 재밌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뻔합니다. 조금 색다르게 해야겠다면은 관련된 짤을 보내면 좋습니다. 이런 짤은 사랑니를 뺐다는 것과 관련은 있지만 정보 전달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재밌거나 귀여운 짤을 보내고 걱정을 해주든 정보를 물어보든 하시면은 그냥 보내는 것보다 더 재밌고 색다르겠죠. 또 다른 예시, 여자가 술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통 남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얼마나 마셨냐, 어디서 마시냐, 누구랑 마시냐, 뭐 소주 마시냐, 이렇게 알아도 아무 쓸모가 없는 질문을 한 다음에 또 논리적인 대화를 진행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거나, 두 번째로 공감 메타, 뭐 취했어, 속은 괜찮아, 재밌어, 이렇게 걱정 메타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짤을 활용하면 좋겠죠. 만약에 여자가 전에 술 끊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카톡으로 이런 짤을 보내면서 거짓말쟁이 라고만 딱 보내면은 깔끔하고 재밌겠죠. 몇 병 마셨는지, 누구랑 먹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런 카톡 보면은 귀찮아서 안 읽고 싶어져요. 그런 거 물어볼 바에 그냥 여자 술 먹는 동안 그냥 몇 시간 동안 카톡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도파민 중독 시대고 쇼츠만 보지 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진 남자분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벤처캐피탈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듣는 온라인 강의의 완강률이 평균 3%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도 안 본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쇼폼에 중독된 시대에는 돈을 내지도 않아서 강제성이 없는 이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본다는 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시고 괜히 봤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더 재밌는 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카톡 101에 대한 소개인데요. 피기너스 구독자가 지금 36만이 넘었고 카페 회원수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저희가 봤을 때 못소리거나 지금 여친이 없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카톡입니다. 요즘 소개팅 어플, 소모임 어플 등등 스마트폰 하나면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여자를 오래 못 만나신 분들, 심지어 못 쏠 분들도 카톡 잘하는 법을 몇 시간 공부해서 소개팅 어플 같은 거 하시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정말 내일 바로 여자를 만나는 분도 생깁니다. 그런 카톡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카톡 101이에요. 카톡 101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배운 당일에 바로 여자랑 잘 되신 분도 있고요. 1년 전에 자기가 익십했던 여자의 연락을 살리는 사례도 있고요. 대학생분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스타 아이디를 받은 여자랑 바로 약속을 잡은 분도 있고요. 2, 3주 만에 여자 4명이랑 술자리를 잡은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여자랑 사귀셨고 6년 전 첫사랑한테 바로 카톡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카톡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효율이 좋은 게 단순히 어플뿐만 아니라 소개팅이 우연히 들어왔을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여자와 번호를 교환했을 때, 어쩌다가 연락처를 교환할 때 많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평생 살면서 여자를 만나려면 무조건 카톡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잘 배워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핸드폰에 연락 안 하거나 스쳐 지나간 여자들 카톡 하나쯤은 있잖아요. 카톡을 배워서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 연애 초보다, 모태솔로다 하시면은 카톡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카톡을 잘하는 게 뭐임? 제가 드리는 이 퀴즈를 풀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카톡 실력 레벨이 지금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자가 이 사진을 보냈다고 하면은 뭐라고 답장하실 건가요? 3초간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맛있게 먹어 말고는 생각이 안 난다, 혹은 생각난 게 한두 개밖에 없다, 3개 이하다, 그러시면은 여러분은 여자친구 만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만 얘기거리 8개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처럼 카톡을 보는 눈이 길러지면 여자를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옛날에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길에서 여자분들이 연락처를 물어보는 일명 번호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번호를 따기 시작했을 때 8개월 동안 한 번호를 150개 땄는데 잘된 여자는 0명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은 여친 사귀어요. 근데 저는 8달 동안이나 거의 차단만 당했습니다. 한 명의 여자가 저를 차단할 때마다 저는 하나씩 새로운 교훈을 얻었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요. 수백 명의 여자들한테 차단을 당하고 연락을 끊길 때 그 느낌, 고통을 버텨가면서 저는 결국 카톡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향성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카톡 101이에요. 매번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요. 초보자가 카톡을 배울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나뉘어져 있는 상황 유형별로 정답을 보고 복붙해 보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겁니다. 제가 100번째 여자한테 차단당했을 때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인가 하면서 먹지도 못하는 소주를 혼자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그때 저한테 이 강의를 꼭 전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과거를 돌릴 순 없으니 여러분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지금 구매하시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피기너스는 한번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평생 동안 업데이트본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강의 중에 하나인 풀패키지를 2.0 버전으로 싹 리뉴얼하면서 무료로 기존 수강생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으신 회원분이 이런 글도 써주셨습니다. 진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 101도 원래 이제 PDF 파일이었던 걸 비디오 강의로 업그레이드 했고 당장 몇 달 전에도 카톡 101 안에 신규 강의 2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추가되면은 언젠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한번 수강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무료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카톡 101 링크 달아둘 테니까 일단 무료 외시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루지 마시고 한번 지금 구경해보세요. 감사합니다.